좋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녹화할 때는 제가 USB 마이크를 꼽아가지고 쓰는데, 예,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훨씬 마이크를 따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음질이 좋습니다. 네. 이게 뭐 10분, 뭐 5분 이렇게 짧은 영상도 아니고 뭐 1시간짜리 영상인데 음질이 너무 나쁘면 네, 아주 듣기가 힘들죠. 그래서 녹화할 때는 USB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화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형 상사를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유형 상사의 결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형 상사의 결산에는 이제 수동 결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자동 결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 결산은 다 마쳤어요. 336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지시사항 중에서 맨 마지막에 6번은 이제 분계사항은 자동 하고 나서 6번에 있는 조치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계가 필요한 것은 이제 5번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12월 31일 전표를 확인해 보시죠. 3200번 유형상사로 로그인 되셨으면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전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번 전표에서부터 즉 선급비용 비용의 이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번호가 9번 전표까지 왔는데요. 9번이 우리 저기 결산 문제에서 337페이지 5번 건이었어요. 46,200원의 금액을 자산에서 감소시키고 즉 선납세금 대변 그 자산을 이제 결산 때는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법인세라는 비용으로 비용 발생을 시키죠. 그러니까 결산을 해보니까 법인세 추산액은 160만 원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우리가 기중에 46,200원은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은 예금이 만기가 되어서 은행으로부터 법인의 예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과세를 했어요. 원천징수를.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냈다 해서 선납세금으로 그 당시 자산으로 잡아놨단 말이죠. 정기예금 만긴 날. 그랬다가 결산 때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160만 원 중에서 이제 46,200원을 뺀 나머지만 미지급 세금으로 분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것 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동 결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동 결산 준비된 자료를 모두 입력해 가지고 이제 결산을 자동 결산으로 갈 텐데 자동 결산하는 메뉴는 무엇이냐? 이 메뉴죠. 자, 여러분 전체 메뉴 가보시면은요. 여기 결산 재무제표 요 박스에 보시면 첫 번째 메뉴 있어요. 결산 자료 입력. 이게 자동 결산하는 메뉴예요.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 보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기간을 입력하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결산을 할 거냐. 우리는 기말 결산이기 때문에 기말 결산은 12달치를 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기간을 입력하지요. 그러면은 이런 팝업창이 매출원가 경비 선택. 자, 매출원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조업의 매출원가냐, 도소매업의 매출원가이냐,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상품 매출원가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고사항 밑에 표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소매업이잖아요. 도소매업에서의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입니다. 그러면 제조업의 매출원가는 뭐냐? 제품 매출원가입니다. 따라서 제품 매출원가인 경우는 여기서 코드를 입력받아야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상품 매출원가니까 그냥 확인 누르면 넘어갑니다. 네, 확인. 네, 그러면 그 팝업창은 제거되고
우리가 입력한 그동안 일반전표와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한 자료 중에서 결산과 관련된 것이 여기에 다 나타났어. 뭐가 나타났냐? 우선 상품 매출 회계 처리한 거 4억 4,861만 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나타나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숫자가 지금 저하고 좀 틀리더라도 그냥 맞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 간주하고 해보시는데, 결산을 하고 나면은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지금 맞지 않는 분은. 네, 그냥 에러가 나면은, 아, 내가, 뭔가 같이 어느 부분에서 빼먹었거나, 아니면 잘못해가지고 에러가 났구나, 라고 보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입력해야 될 게 여기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 이거를 반드시 결산 때 입력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 매출원가 이것을 제대로 계산을 해주게 돼요.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면은 이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시키게 됩니다. 지금 현재 매출원가는 차감이 안 된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해줍니다. 자, 기말상품 재고액 어디에 있었냐? 1번에 있어요.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1번. 800만 원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매출원가가 9,995만 원으로 계산이 됐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의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매출원가를 구한 건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은요. 요 두 개는 더합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과 단기 상품 매입액은 두 개를 더해요. 더해가지고요. 뭘 빼주느냐? 타계정으로 대체된 거 원가가 아니니까 빼줘요. 우리가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요 100만 원은 뭐냐면은요. 기부금으로 처리한 거예요. 예. 기부금으로. 그러니까 우리 상품을 가지고 어디엔가 기부했거든요. 그 문제가 앞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기부금이라는 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재고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말상품 재고조사 할 때 기부한 것도 창고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안 빼주면 100만 원을 안 빼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상품 원가 여기 상품 매출원가에도 포함이 돼 버리고 저 밑에 상품 기부금이라는 영업의 비용에도 포함되고 비용이 이중으로 반영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재고자산을 생산이나 판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다 뭐예요? 타계정 대체거래다 그랬습니다. 그 다른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부했다든지 복리후생으로 사용했다든지 또는 접대 목적으로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이제 신발 도소매업이니까 비품으로 쓰는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컴퓨터 제조하는 법인이다. 그러면 컴퓨터를 자기 회사가 만드니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컴퓨터는 사서 쓰지 않겠죠. 만들어 쓰겠죠. 그러면 만든 것을 비품으로 제품을 비품으로 대체시키죠. 이런 것들이 이제 타기정 대체 거래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자주 있지는 않을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만든 제품이나 우리가 취급한 제품을 꼭 다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타계정 대체거래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적용 코드를 잘 8번으로 입력해 놓지 않으면 여기에 반영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요. 요 두 개 빼줘요. 900만 원은 우리가 원가가 아니다 하는 거죠. 재고는 아직 안 팔렸으니까 원가가 아니고 타계정으로 대체된 것은 즉 비용 처리를 다른 데로 했으니까 원가가 아니죠. 그 원가가 아닌 걸 빼주면 그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해요. 네. 내가 상품 무언가 도소매업을 한다. 자, 기초 전기에서 넘어온 금액과 단기에 매입한 금액을 더합니다. 거기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뺀 것은 뭐예요? 다 팔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매출원가 계산 공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액 빼기 기말 재고액 하면 그게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이익을 붙인 게 아니고 전부 매입 원가만 반영된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이 반영된 건 이거 위에 있는 매출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출액에서 이 원가, 매출 원가를 뺀 것을 여기 나오는 매출 총이익이다. 매출 총이익. 예. 자, 매출 원가의 개념 잘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나왔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가 밑에 쭉 나왔는데, 아직 판매 관리비가 다 정리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거기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요,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이런 거 아직 반영을 안 했어요. 자, 퇴직급여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 그 336페이지에 결산에 의한 자동 결산에 3번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 3번에 보시게 되면은 대손충당금이네. 퇴직급여는 아예 4번에 있었네요. 4번. 예. 4번에 보시면은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500만 원이다.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계정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이죠. 우리가 합계전액사항표를 조회해서 보았더니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000만 원 있었어요. 네, 밑에 가보시면 여기 부채는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추가하면 된다 해서 메모해 놨죠. 그것을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 500만 원을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거예요. 네, 500만 원.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퇴직연금이 아니고 지우고 그 위에 퇴직급여 잡비 바로 밑에입니다. 거기다가 500만 원 입력.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감가상각비 아직 반영을 안 했죠. 이것도 퇴직급여도 판매관리비고 감가상각비도 판매관리비입니다. 자, 건물에 대한 거 이런 거 이제 2번에다가 다 자료를 주었습니다. 거기 자동결산 문제 2번에 보시면은 건물 600만 원 여기다 600만 원 입력하시고 차량운반은 안 했네요. 비품 120만 원. 네, 비품란에다가 1200 플러스 120만 원 입력하시면. 그다음에 영업권 150만 원. 자, 영업권은 우리가 암가라고 안 하고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이기 때문에 따로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무형 고정자산 상각 해가지고 대손 상각 그 밑에 따로 있어요. 거기에 영업권 안에다가 150만 원. 무형자산 상각 또는 무형 고정자산 상각 같은 말입니다. 영업권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건너온 여기 대손상각비 이걸 또 판매관리비죠. 대손상각비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게 3번에서 준비했었죠. 자동결산의 3번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계전액사항표를 가가지고 잔액의 1%를 계산해가지고 보충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대손 충당금이 있는 금액을 빼줬습니다. 그랬더니 계산 결과 외상매출금의 보충금액은 6431760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해 두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외상매출금 란에다가 6431760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으러음은 113000을 보충해야 된다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준비해 놨었죠. 네. 그래서 여기 받으러음 란에다가 113 플러스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판매 관리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가 보시면 이제 영업 이익이 나왔어요.
이렇게 반영을 하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1억 3,700, 15,510원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숫자 여러분이 저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수업 빠지신 분들. 예. 저하고 같은 데이터 있으신가요? 예, 많이 계시죠? 예. 그럼 저도 맞았다는 거죠. 예, 자, 영업이익은 뭐예요? 아까 구했던 매출 총이익에서 지금 입력한 판매 관리비를 모두 더해서 뺀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력한 것만 판매 관리비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결산 이전에 기중에 반영했던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강열비, 전력비, 세금공과금,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교육훈련비, 도서비, 이런 거. 우리 이건 전표에 의해서 우리가 기중에 다 입력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때만 하는 퇴직급여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대손상각비만 결산 때 이렇게 한꺼번에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을 이렇게 구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 외적인 거 여기 이자 수익, 임대료 이런 거 다 반영됐고요. 자비까지 네, 반영해서 영업이익은 영업의 수익은 영업이익에다 더합니다. 네, 더한 다음에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이 훨씬 많네요. 1976만 9천 원. 영업의 비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자 비용, 기부금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저 기부금이 이제 우리 거 1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120만 원도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자 영업의 비용은 빼줍니다. 네, 영업의 비용은 빼줘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있었군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기중에 발생한 거예요. 기억이 나네요. 예, 음, 빌려준 돈, 빌려준 돈이 거래처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대손 처리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게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그 어, 어, 그런 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영업의 비용이에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도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1976만 9천 원 영업의 비용은 빼줍니다. 그리고 조감법이라는 것은 조세 감면법을 조감법이라고 하는데 조세를 감면해 줄 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특별히 실제로 회계 처리에 의한 감가상각을 반영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비용을 더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법인이 무슨 공장이 가령 저기 전라남도 어디로 간다든가 전라북도 어디로 간다든가 경상북도 어디 간다든가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대개 이런 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조세감면 특별법 같은 것이 바로 그런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적용해 주는 그런 법인데 그런 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인정해 주는데요. 건물의 특별상각, 차량이라든가 그 회사의 유형자산에 대한 특별한 비용을 더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때 이게 쓰는 거고요. 자,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1억 2,034만 1,510원이 지금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 법인세가 현재 46,200원이 법인세로 반영이 돼 있네요. 근데 원래 법인세는 얼마냐? 우리가 주어진 결산 문제에서 5번에 보시게 되면은 법인세 추산액은 160입니다. 지금 반영된 46,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해 줘야 돼요. 46,200원은 우리가 이미 납부한 그 법인세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으로 분개한 것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빼보아야 되겠죠. 160에서 마이너스 46,200원을 해봐요. 46,200원 해보면은 1553 800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1553 800원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나는 선납세금을 미리 분기한 것이 없다. 예. 그럼 160만 원으로 맞추려면 그냥 160만 원 모두 입력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 그러나 실제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지금 앞에 수동 분계를 잘 충실히 했다면 우리는 여기 법인세 계상에다가 1553 800원만 입력하면 법인세가 160만 원으로 맞춰집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9번이 법인세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 추산액까지 이게 맞춰주면 결산자료 입력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자,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또 법인세, 또 기타의 대손상각비, 또 감가상각 중에서도 무형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 이런 것을 전부 시험 문제로 내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 제일 쉽게 내는 경우에는 기말상품 재고액 하나만 내요. 기말상품 재고액 하나만 내면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맨 위에 밑으로 내려올 일도 없어요. 저 위에서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 10번에다가 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다 2천만 원 입력하고 입력할 거 끝.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다 입력을 했으므로 어디를 눌러줘야 되느냐? 이거 전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결산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그것을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회계 처리해 주는 게 요 전표 추가라는 단추예요. 네. 전표 추가를 클릭해 줄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전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예. 뭐 전표 추가하는데 뭐 1초도 안 걸리네요. 우리가 일반 전표에 아까 봤을 때 전표가 9장 있었거든요. 9개. 예, 지금 한번 일반 전표로 가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가서 조회 단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전표 번호가 15번으로 늘어났어요. 예. 조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땐 9번 선납세금 정리하는 거에서 끝이었는데 15번 5장이 늘어났는데 그 5개의 전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0번 전표 한번 보세요. 자, 이 10번 전표는 차변 대변 대신에 결차 결대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왔다 이 뜻이에요. 예.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왔다. 예. 그래서 결차는 뭐냐?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온 차변. 예. 결대는요.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온 대변. 차변 대변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구분해 놓은 것이고 회계상 차변 대변과 다르지 않아요. 자, 차변이 뭐냐?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비용이 차변에 왔으니까 비용을 발생시킨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상품을 판매한 것만 수익으로 전부 잡았었죠. 거기엔 이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을 팔 때 대변의 상품 매출만 수익만 잡아왔었어요. 한 번도 비용 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근데 비용 처리 언제 했느냐? 지금 방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는 비용을 모아서 한꺼번에 회계 처리합니다. 언제? 결산 때. 결산할 때 비용 처리해줘요. 원가를 가지고.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 만약에 타계정 대체한 거 있으면 타계정 대체액도 빼주죠. 이게
매출 원가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9,99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 이제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손익계산서에 제대로 된 매출 원가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대변의 상품 이제 자산 감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대변의 상품을 우리가 회계 처리한 것이 지금 딱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거. 상품 매출 원가 대체 분계할 때 대변의 상품 지금 바로 여기 10번 전표 이거 하고요. 얼마 전에 상품을 어디에 기부했다 해가지고 대변의 상품 타개정 대책을 했대. 그래서 대변의 상품 회계 처리하는 게 뭐 1년에 한두 번 있는 정도예요. 그만큼. 흔한 거래는 아니에요. 자, 결산 때는 무조건 대변의 상품이 한 번 옵니다. 언제요? 상품 매출 원가 대체 분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전표는 어떤 전표냐? 조금 전에 우리가 퇴직급여란에다가 입력한 500만 원 기억나시죠? 그걸 이제 비용 처리했죠. 퇴직급여. 그리고 대변은 부채로 인식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래서 이 500만 원이 부채가 기존에 설정된 1000만 원하고 합산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무상태표에 가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500만 원으로 계산이 돼 있겠죠. 결산 전 1,000만 원 있었고 지금 결산해서 500만 원을 더 추가했으니까. 그 다음에 12번 전표를 보면은 감가상각비 분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감가상각비에 입력했던 건물 비품 얼마씩 입력했었죠. 그걸 더해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720만 원 비용 발생. 대변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600만 원. 대변의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120만 원. 이래가지고 요 감가상각 누계 역시 기존에 설정된 감가상각 누계액에 합산되게 되겠습니다.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요 두 개를 더해서 손익계산서로 가게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로 가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재무상태표에 이 금액이 합산되겠죠. 기설정되어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올해 감가상각 한 것만큼이 더 누적되는 거예요. 네. 대상목이 감가상각 계획이 둘 다 똑같은데 콘돔은 근데 예, 203번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므로 건물에서 차감하기 위해서 코드가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3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이기 때문에 212 비품의 다음 코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나눠져야 되고 왜 감가상각비는 두 개를 합쳤느냐? 감가상각비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감가상각비,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감가상각비. 같은 비용 코드를 쓰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졌어.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13번의 전표를 보시게 되면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인데 우리가 이것도 대손충당금은 두 개로 나눠지죠. 대변의 대손충당금 109번은 108번 외상매출금에 대한 보충 금액이니까 대손 109번은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111번 대손충당금은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므로 110번 받으러움의 차감 계정이니까 이건 별도로 대손충당금을 나누죠. 코드가 서로 나눠야 돼요. 왜? 자산의 차감 계정은 해당 자산별로 차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되죠. 대손충당금도. 감가상각 누계액도 사실은 자산 감소예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는 것은 자산의 잔고 금액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의 차감 계정.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손삼각비는 차변의 대손삼각비는 두 개를 합쳐서 비용 처리했어요. 835번 비용 판매관리비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것도 108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에 대한 대손삼각비나 또 받으름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대손삼각비나 비용 처리하는 코드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대손삼각비는 하나로 835 대손삼각비 합산 처리해요. 이것은 손익계산서로 가죠. 대손삼각비는. 자, 또 무슨 전표가 만들어졌는가? 14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감가상각 내역 중에 영업권에 대한 상각비 150만 원은 무형고정자산 상각비에다 넣었죠. 예, 그래서 차변에 840번 무형고정자산 상각비 150만 원. 예, 이것도 판매관리비예요. 그런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하고는 구분을 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818번,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840번으로 코드가 달라요.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유형자산은 간접상각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가면서 자산에서 차감을 시키죠. 그걸 간접상각이라고 그러죠. 근데 무형고정자산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상각. 차감 계정이 없어요. 바로 영업권에서 직접 빼버립니다. 예, 직접 빼버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접 상각이다 그러죠. 직접 상각이다.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합니다. 네.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 누계액 이거 없어요. 예, 직접 상각. 그래서 대변에 영업권 바로 빼주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차변에는 비용 발생, 대변에 자산 감소. 직접 상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전표를 보시게 되면은 법인세, 차변의 법인세 비용이죠. 155만 3,800원. 네, 160만 원 중에서 이미 기중에 미리 납부한 건 뺀 것만 이번에 비용으로 추가하죠. 비용을 발생시키면 이제 비용이 16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므로 대변의 부채, 미지급 세금. 여러분 미지급 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언제 썼냐면은요. 부가가치세 공부할 때 부가가치세 마지막 적립분계 있었죠. 네, 납부할 세금. 과세기간 종료일에 부가가치세 정리하지 않습니까?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을 서로 차감해가지고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서 그걸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했죠. 자, 우리가 결산 때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분기하는 날은 언제 회계 처리합니까? 12월 31일 결산일에 우리가 회계 처리합니다. 결산일에 우리가 세금을 딱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결산일에 우리가 우리 이해관계자들에게 결산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일단 회계 처리를 마무리하는 거고 세금은 3월에 냅니다. 법인세 납부는 3월 달에 하거든요. 그러므로 12월 31일 시점에서는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니까 부채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 155만 3,800원 이렇게 부채로 인식하게 된다. 자, 그래서 결차 결대라는 요 전표들은 우리는 자동 결산, 즉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해서 거기서 전표를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결산 자료 입력에다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를 하나를 빼먹었다. 그러면 여기다 추가해서 수동분계한 것처럼 입력해도 괜찮아요. 네. 결산 자료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감가상각비 중에 여기 차량 운반부도 하나 있었는데 결산 자료 입력에다 입력한 걸 빼먹었네. 그렇다면은 밑에다가 차변에 감가상각비 얼마, 대변에 차량 운반부 다음 코드로 감가상각 누계 얼마 이렇게 여기다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자동 결산은 수동 결산 때 해도 돼요. 아니요. 수동 결산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네, 자동 됩니다.
자동 결산을 수동 결산으로 내가 입력해도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근데 왜 자동 결산 메뉴를 만들어 놨느냐? 우리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편의를 위해서. 좀 편하잖아요. 쭉 입력해 가지고 전표 쭉 한꺼번에 하니까 편하죠. 제가 어제 아침 10시 부터 저녁 5시 까지 서울에 가 가지고 우리 그 직업훈련 교사 그 보수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1 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예, 좋아해 가지고 이렇게 그 1 년에 4번 그걸 신청을 하거든요. 4 번. 3 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 꼭 봅니다. 이렇게 봐서 내가 듣고 싶은 게 있으면 신청해 가지고 들어요. 근데 인기 있는 과목은 10시에 이제 딱 신청이 시작되거든요. 예. 10분도 안 돼서 마감돼 버려요. 예, 아주 시청하기가 힘들어. 근데 그 예,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요새 AI가 굉장히 그 뭡니까? 관심이 높죠. 예,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이게 초급, 중급, 뭐 이 고급 이런 단계가 있는데 뭐 내가 듣고 싶은 그러니까 너무 기초긴 했어요. 근데 기초고 뭐고 AI 관련된 게 항상 또 변합니다. 예, 내가 1년 전에 AI 뭐 이렇게 이거다라고 배웠잖아요. 그 뒤에 뭐 새로운 게 벌써 많이 나왔어요. 새로운 게.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AI 기초를 배웠어요. 예, 기초를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거기 다 이제 그 강사들이니까 앞에다가 자기가 뭘 강의하는지 모니터 앞에다가 이름하고 자기가 강의하는 직종을 쓰라는 거예요. A4 용지 한 장씩 나눠주면. 그래서 저 붙였죠. 이 이름 쓰고. 제가 회계를 강의한다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제 회계 AI로 인해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직종이 회계 직종이라는 거야. 음. 근데 그런 말들 흔히들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AI 때문에 회계가 더 편해지긴 해죠. 예.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지 절대 회계 직종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회계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 회계사가 없어진다 또는 뭐 세무사가 없어질 거다 이런 것은 없어지진 않아. 세무 조정은 AI가 할 수는 없죠. 예. 세무 그러면 세무 공무원도 없어지는 거죠. 제일 먼저 세무서가 없어져야 돼요. 사이트만 하나 남고. 왜냐면 공무원들이야말로 뭐예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법과 원칙. 공무원들이 무슨 조정을 하고 예, 회계 처리하고 이런 거 없죠. 세법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세무 공무원 없어져야죠. 세무대학이 제일 먼저 없어지겠네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세상이 많이 변하긴 변할 것 같아요. 너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편해지는 것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분야의 사람이 없어지겠어요? 그림을 AI가 그려준다고 해서 화가가 없어지겠습니까?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냥 이 양이 줄어들 것 같아요. 어,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 간단한 이미지도 어디에다가 비용을 들여서 전문 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인제는 정말 비용 안 들이고 그냥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구나. 그러면 그 분야의 일은 없어지죠. 그러나 전문가는 살아남아요. 전문가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걸 이렇게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 등을 우리가 알고 가려면은 이게 새로운 그 문화에 우리가 잘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웹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그 시대에 깜짝 놀랐던 것이 또 뭐, 지금은 또 유튜브. 우리 저 강의하는 선생님들의 뭐 최고의
그 경쟁자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들이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데 누굴까요? 유튜브죠. 유튜브. 예. 유 선생. 예. 유 선생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유 선생. 그래서 근데 유튜브가 지금 뭐 너나 할 거 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거기 다 지금 풀어놓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유튜브에서 공부를 할까요? 네, 그렇진 않아요. 선생님들 다 여전히 잘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좀 오히려 그런 걸 선생님들은 유튜브를 분석해 가지고 자기 강의를 더 보충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어제 배운 저 AI 중에 하나 유튜브 URL을 딱 집어넣으면요. 내가 그 강의를 일일이 다 듣지 않아도 문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유튜브 강의한 거 그거를 URL을 딱 붙여 넣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강의한 것을 텍스트로 다 만들어 줘요. 예. 요점 정리를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다 안 들어도 아, 이 사람이 이 주제로 이렇게 강의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AI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 챗GPT라든가 그 중국에서 만드는 딥시크라든가 뭐 이런 거는 많이들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이 쓰는데 그 외의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이렇습니다. 지금 이 전산회계가 나오면서 말이죠. 전산회계가 나오면서 그 회계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러나 회계의 공부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회계를 가리키는 선생님은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예. 근데 전산회계 때문에 회계 선생님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오히려 회계 선생님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시장이 더 넓어진 셈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먼저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공부, 우리 회계 공부 열심히 하시면 참 좋다. 자, 그래서 이제 결산을 마쳤고요. 다음은 337페이지 6번. 6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이 이제 뭐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작성해라. AT 시험에 이거는 항상 나옵니다. 결산 문제 맨 끝에 이걸 꼭 하라고 나와요. 뭐 이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손익계산서 그냥 날짜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 작성이 되는 거. 그런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는 조금 할 일이 있어요. 여기서는 처분 확정일, 당기분, 전기분 입력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나오잖아요. 단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장된 거를 불러와서는 아니 됩니다. 이거예요. 아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요. 기초에 회계 기초에 한번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아니면 주주총회 때 2월 달에나 3월 달에 주주총회 하잖아요. 주주총회 끝나면 이익여금의 처분 내역을 거기다 입력해 두는 그런 회계 처리도 있고요. 그래서 기초에 입력해 놓은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지금 기말에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말의 손익계산서에 있는 것에 있는 그 당기순이익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겠습니까? 할 때 꼭 아니요 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니요는 새로 작성한다는 거예요. 어, 새로 작성한다. 그래서 결산 분개하고 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그 결산 내역을 반영시키는 거예요. 아니오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전표를 추가합니다. 이 전표 추가는 어떤 전표를 만들어내는 것이냐? 손익 대체 분개를 해내는 것입니다. 손익 대체 분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손익이니까 손실. 손익 그렇게 손익이면 손익 계산서를 생각하는데 손익에는 수익과 비용이 있죠. 그 수익과 비용을 임시 계정인 손익 계정에다가 대체한다는 거예요. 네.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임시 계정, 손익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은 손익 계정의 대변으로 비용은 손익 계정 차변으로 대체시키죠. 그래 가지고 그 차변에 잔액이 생기겠죠. 이익이 많다면. 그래서 그 차변에 있는 잔액을 어디로 대체시킵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또 대체시키죠. 이것을 자동으로 수행해 줍니다. 그래서 그 전표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일반 전표에 가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결차, 결대 그 밑에 또 차변, 대변으로 전표가 한 5개 정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것을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죠. 전체 메뉴에 가셔서 손익계산서 클릭을 합니다. 12월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요. 매출원가 잘 반영되어 있고요. 맨 밑에 당기 순이익 1187415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업에 좀 빠지셨다면 이 당기 순이익은 저하고 틀릴 수 있어요. 자, 손익계산서 만들어졌죠? 다음은 전체 메뉴에 가셔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아니오를 하면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딱 누르면 이렇게 팝업으로 저장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불러오시겠느냐? 아니요. 나는 다시 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오를 해줘야 돼. 만약에 깜빡하고 예를 했다. 그러면 이걸 닫고 다시 실행을 해서 아니오로 다시 불러내면 돼요. 음. 그러면은 아까 확인했던 당기 순이익이 118741510 조금 전에 손익계산서에서 보았던 그 당기 순이익이 정확하게 넘어옵니다. 네, 넘어오고 전기에서 이월된 이익잉여금은 전기 24년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다시 또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당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이익잉여금입니다. 26년도로 넘어가야 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억 3,400,369,510이 되죠. 그래서 내년에 넘기는 작업까지 해 줄 거예요. 뭐를 통해서? 전표를 추가를 통해서 그런 전표가 다 만들어질 겁니다. 잠시 후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입력해야 될 게 이 날짜 2가지예요. 당기, 처분 예정일, 2026년 0216, 그 다음 전기, 처분 확정일, 2025년 0216. 우리가 이제 이 처분 확정일이라는 것은 주주총회가 예정된 날이에요. 주주총회. 자, 그러면 이제 입력사항은 다 했으므로 여기에서도 전표 추가를 눌러야 뭐가 일어나요? 손익 대체 분개가 일어난다. 전표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몇 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로 또 가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가셔서 조회를 한번 또 눌러보세요. 조회하면은 아까 결차 결대가 몇 번 전표에서 끝났느냐 하면 15번에서 끝났습니다. 15번. 네, 15번에서 끝났는데 지금 16번부터가 방금 만들어진 전표예요. 16번을 보시게 되면은 차변에 요만큼이 차변에 왔고 16번이 대변에 손익 이 분계입니다. 자, 16번 전표는 차변에 오는 것은 상품 매출, 이자 수익, 임대료,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자비익 이렇게 되는군요. 영업이익과 영업 외 수익이 다 여 안에 해당이 되죠. 이것을 손익계정에다가 대체시키기 위해서 결산 때는 수익을 차변에 기입해 버렸어요. 수익을 차변에. 자, 원래 수익은 대변에 발생시켜 왔잖아요. 근데 결산 때 지금 손익 대체 분계할 때 그 수익을 모두 차변에 기입해 가지고 이제 수익 계정에 가면은 잔액이 제로가 됩니다. 잔액을 없애버려요. 왜냐? 이건 2월 하는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2월 하는 건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만 2월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월을 해 가지 않는 수익과 비용은 없애줍니다. 어디로 없애줘요? 손익계정 대변으로 전부 대체시켜요. 예, 이것은 수익의 손익계정 대체 분계입니다. 우리 회계여기 순환과정 할 때도 이것도 우리가 손으로 써봤죠. 다음에 이제 17번 전표를 보겠습니다. 17번은 또 뭐냐? 상당히 긴데요. 내용이 긴 것은 이렇습니다. 자, 17번의 분계는 차변의 요 손익 하나, 나머지는 전부 밑으로 지금 제가 이제 화면을 밑으로 스크롤을 못해서 그러는데 밑으로 쭉 이렇게 쭉 이게 다 비용이에요. 비용을 대변에 기입했어요. 모든 비용, 매출 원가부터 시작해서. 자, 비용은 그동안 전부 차변에 발생을 시켰죠. 근데 결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대변에 기입했죠. 그럼 비용이 제로가 돼버려요. 그걸 전부 어디로 보냈느냐? 손익계정에, 여기 손익계정에 비용에서 차변으로 따고. 자, 그래서 손익계정에는 대변에는 수익이 왔습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까지 합쳐서 4억 5,100. 그 다음에 비용이 왔습니다. 손익계정 차변으로 3억 3,200. 예, 뒤에 이제 다른 숫자도 좀 끝 숫자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대략적으로 차이가 4억 5천에서 3억 3천이니까 차이가 약 1억 2천 정도 차이가 나죠? 이 1억 2천 정도가 당기 순이익이에요. 근데 이거를 뭘로 보내줘요? 요 차익을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자본 증가로 잡아주죠. 그 분계가 그 밑에 만들어져 있어요. 18번. 18번 전표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손익계정의 대변에는 수익이 왔고 손익계정의 차변에는 비용이 왔었죠. 그 차이가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8번 전표를 보게 되면은 손익계정 차변에 있는 당기순이익을 잉여금에다가 보내주겠다. 1억 2,874만 1,510원. 그리고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네.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죠. 자본.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자본 계정 과목입니다. 자, 대변의 자본이면 자본의 증가죠. 그래서 기말에 이제 자본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이 끝나야 기말 자본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합계전액계산표에 가보면 기초자본 상태예요. 지금 비로소 우리가 손익대체분계까지 끝나야만이 기말 자본 이제 결정이 돼서 재무상태표에 가면 온전한 기말 재무상태표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전까지의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아직 완성된 재무상태표가 아니에요. 왜냐? 자본이 아직 기초자본 상태. 이 분계가 끝나야 이제 재무상태표에 가면 기말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는 이미 다 반영되어 있지만 이 분계하기 전에도 지금 이 분계가 되어야만이 이제 자본은 기말 자본으로 바뀌게 된다. 기말 자본이라는 것은 이제 이 손익 대체 분계가 끝나고 그 손익 계정의 차액이 미처분 이익금으로 대체되는 요 회계 처리까지 되어야만이 기말 자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분계해 봤었죠. 그 다음에 요 19번 전표와 20번 전표는 뭐냐? 이건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 할 때 이건 안 했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전기의 미처분 이익여금이 그러니까 2014년도 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15 628000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우리가 당기에는 그것을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개정 과목을 고쳐가지고 2월을 받았거든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고쳐가지고 2월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2월 이익잉여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개정 과목을 또 한번 바꿔주는 겁니다. 원래 네 이름은 원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었어 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개정 과목을 이름 바꿔줘요. 이름 바꿔줘요. 코드만 바꿔주는 거예요. 왜 바꿔주느냐? 합치려고. 뭐하고 합치죠? 당기분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전기까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하나로 합쳐야 돼요. 그러면 코드를 바꿔주면 합쳐져요. 그래서 이게 바로 2월 이익잉여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개정 코드를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은 전기에서 2월 낸 1억 1,500 이것과 당기에서 이익이 발생한 1억 1,800 요 두 개가 합쳐져요. 그게 뭐로 합쳐져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제 개정 과목이 하나가 됐으니까 두 개가 더해지죠. 그 합이 지금 약 2억 3,400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2억 3,400을 20번 전표에서 어떻게 했느냐? 차기로 또 2월 시킵니다. 자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억 3,400이 됐어요. 이것을 또 차기 2026년도로 2월 시켜줘야죠.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이름을 또 바꿔요. 바꾼 이름을 다시 바꿔줍니다. 합쳐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차변 자본 감소시키고 대신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자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년으로 넘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이 전산상에서 두 개를 합산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옛날에 그냥 수기로 회계 처리할 때는 이 전표는 필요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보고 쓰는 거니까 그냥 개정 과목을 이름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전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산회계상에는 이걸 이름을 바꿔줬어? 그러면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을 이것도 분계로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전산상에서 이와 같이 2월 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실상 결산 분계가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나고 재무제표도 이제 마지막 재무상태표 하나 작성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거기 아까 6번 문제에서 재무상태표를 조회 작성하라 그랬죠. 여러분도 시험 보실 때 마지막에 재무상태표를 꼭 작성을 해 보시는데 12월 하고 엔터 쳤을 때 에러가 안 나와야 돼. 만약에 에러가 나왔다 하면은 앞에 어디에서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재무상태표에서 오류가 있었으면은 시험 볼 때는 그 오류를 고치려고 하면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 가지고 점수상으로는 더 손해예요. 손해 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은 그 오류를 금방 고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상당히 시간을 많이 낭비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 시험 보는 날 만약에 재무상태표 마지막에 딱 작성했는데 무슨 차이가 발생했다 하면서 오류가 딱 나오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그 다음 문제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감점은 적게는 한 2, 3점, 많게는 한 5, 6점인데 2, 3점, 뭐 많게 5, 6점, 뭐 실수했으니까 손해 봐야죠. 예. 5, 6점, 다른 거 우리 70점이면 합격하잖아요. 예. 뭐 6점 감점 받고도 앞으로 이제 뭐 얼마 24점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깔끔하게 에러 없으면은 완벽하게 결산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재무상태표까지 했는데 오류 없었다.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산을 마쳤고요. 337페이지에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마무리하고 기출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